자,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이염 사례들을 우리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이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흔히 어떤 종류의 해로움이 생기는 상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문구용 칼이나 요리용 칼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칼들은 위험한가요? 애초에 상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용 칼과 달리 그런 칼은 누구나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가령 식칼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손을 베는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어떤 종류의 해로움이 생기는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로 가능성을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고 대상에 따라 주관적이므로 실제 일어나는 해로움이나 손실 대신에 그럴 우려가 있을 가능성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편 안전에 대한 정의를 그런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순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직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그런 강한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예로 든 칼을 어린아이나 미숙한 어른이 사용하지 않는 한 손을 베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은 가능한 위험이 감소된 상황이라거나 수용 가능한 정도로 위험이 감소된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에 대해 근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개별적인 위험의 정도의 어떤 정의만큼이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의 기준으로 몇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성인의 경우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도 동의를 한 경우의 위험은 수용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위험의 수용은 미래 자유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성인들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성인은 생길 수 있는 유해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았고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전제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든 칼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험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를 하고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나 스키를 타는 행위는 사고가 빈번하죠. 아주 많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위험에 대한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고 자발적인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나 의료수술의 경우에는 위험성에 대해 주지하고 수술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만 환자가 의사만큼의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만 어때요? 안전사고에 관하여 자발적인 동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업과 관련된 일자리 때문에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자발적이라고 포장되는 경우가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잠재적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자발성이 진정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는 위험에서 생기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손해를 능가할 때 그 위험은 수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어떤 공장 시설에서 유해한 가스가 분출이 된다고 할 때 그 가스를 예방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 시설, 수리, 비용, 환기시설 비용, 또는 가스를 예방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 또는 직원의 노동력 손실 비용, 직원의 건강 및 생명 보상 비용 등을 계산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험을 수용합니다. 이러한 비용, 이익 분석 방법은 최대 대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 윤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등은 허용할 만한 위험이란 주어진 가능한 선택에서 피해를 산출한 확률이 적어도 이익을 창출할 확률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이익 분석 방법에 따른 수용 가능한 이익의 기준 역시 문제가 있는데 모든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리주의가 과연 행복을 계산할 수 있느냐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이나 환경의 훼손 같은 것을 어떻게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인간의 노동력과 생명에 대한 비용 계산법이 널리 쓰이고 환경 훼손에 대해서도 보상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용, 이익 분석 방법은 위험 계산과 예측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사전주의 원칙과 대비하여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용 가능한 세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금 말한 비용, 이익 분석 방법에 따라 송전탑이 전국적으로 가져오는 이익이 송전탑이 설치되는 지역에 주는 손해보다 크다고 생각하기에 송전탑을 만들겠지요. 송전탑에서 오는 수용 가능하고 판단 가능한 것이겠지요. 송전탑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이익을 가져오지만 설치 지역에서는 전자기파를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경관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송전탑을 설치하려는 당국에서와는 반대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전자기파 발생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피해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 이익 분석 방법의 근간이 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어때요? 공정하다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롤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롤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은 어떤 복지보다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결과론의 어떤 대표 이론이라면 의무론의 대표 이론은 독일 철학자인 칸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의 규칙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어떤 그런 규칙은 수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위험 판단이 얼마나 공정한가 또는 정의로운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어느 특정한 집단에서 위험이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에 해당하는 위험에는 적용되지만 어떤 개인에 해당하는 위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문제되는 제품의 구매와 같은 상황은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개인 차원의 비용, 이익 분석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위험과 불확실성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예측될 때는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위험의 예측 확률이 낮거나 결과 또는 확률에 대해 전혀 무지하지만 물리적 또는 심지어 논리적인 가능성만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위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예방은 상당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잠정적으로 유예시키는데 그럴 가능성만으로 사전주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가능성만 있는 무지의 상황에서도 위험을 강조하여 예방을 하려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불확실성 또는 무지의 영역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나 격언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또는 유비무환, 이런 것들이 있지요. 또는 상반되는 위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경계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또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또 영어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편이 좋다. 이거 영어권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방은 치료약보다 낫다 등과 같은 속담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뜻도 있겠지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지나친 대비에 따른 효율성의 상실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주의 원칙은 바로 이 불확실성이나 무지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예방적인 차원의 조치가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은 환경의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국제회의에서 여러 번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 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는 198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입니다. 안전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인간이 먹는 가축 성장 호르몬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1987년 북해 보호를 위한 런던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과학적 증거로 인과적 관계가 확립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위험 물질을 바다 유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주의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도 바다에 유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의 강요 선언입니다. 리오 선언이라고 말하지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자국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을 널리 적용할 수 있다.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때는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환경적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다음 달로 연기, 요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이런 것을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라 자국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정 시기를 이렇게 방류하는 시기를 다음 달로 연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환경 보호를 하자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어, 뭐 런던 회의에서도 이미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언문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이런 것들을 자국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고기들을 먹지 않고 다른 나라에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산 고등어가 한참 와서 먹지 마라. 싸니까 우리들이 먹는데 그걸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제적 비판 여론이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연기한 것 같습니다. 또 자국 내의 반발 여론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어업계로부터 바다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달 연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국민들이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지그들이 마음대로 했을 건데 자국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생긴다면 우리들도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선언들은 불확실성과 무지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추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나 절대적으로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인과적 관계가 확립되기 전이나 또는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러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불구하고도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전주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주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환경철학자인 페르산딘이라는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산딘이 설명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이런 것은 의도성입니다. 그렇지만 우연히 내가 소화기를 갖고 있는데 우연히 소화기를 내가 사가지고 우연히 갖고 가는데 내 근처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 소화기로 불 껐어. 이거는 사전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확실성. 어떤 A를 수행하게 되면 다른 어떤 X가 일어나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때, 이것도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전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전주의가 아니다고 했지요. 그래서 미신적인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로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렇게 저로움 인플루엔자를 AI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어떤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 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심지어 달걀까지 먹기만 해도 AI에 걸린다라는 어떤 이거는 괴담입니다.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어떤 농가에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AI 바이러스는 고온이라든지 열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괴담이라든지 또는 이런 미신적인 것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면 이건 사전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AI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먹으면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해서 사전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전자기파에서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유해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AI 바이러스는 알려진 지식에 속하지만 어떤 송전탑의 전자기파는 무지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까지 위험에 대해서 또는 사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오랫동안 살펴봤냐면 공학기술에서의 위험은 되돌릴 수가 없고 또 그 위험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다든지 또는 다리가 파괴가 돼버렸다든지 지금 사람이 타고 가는 우주선이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폭파가 되었다든지 이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어떤 그 재앙이 있기 때문에 공학기술에서의 그 위험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험성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공학기술에서는 사전주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전주의에 대해서 또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롤스의 주장대로 어떤 정의론 입장에서 유해를 최소화하려는 원칙은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원칙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담이 아니라 합리성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면 사전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윤리적 정당성은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주의에 필요한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사전주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 성장 호르몬을 사용을 금한다거나 또는 위험 물질이라고 어떤 생각했을 때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 만약에 1도만 올라간다면은 지금 만약에 2도만 올라간다면은 지구의 3분의 1은 지금 땅이 없어질 것이다. 이미 바다로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험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간이 지금 어때요? 그 위험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주의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